예, 공식 개막식은 오늘 23일입니다만 이렇게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선수 모두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검찰이 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오늘 저희가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입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장에 그동안 잘 몰랐던 새로운 사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사건이긴 합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과거 변호사 시절 검사를 사칭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이죠. 그러나 이 대표는 자신이 누명을 쓴 것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검찰 수사 결과 이 대표가 당시 관련자에게 지속적으로 허위 증언을 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그 구체적인 물증도 제시했습니다. 황병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9년 2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필 기정하겠죠. 당시 이 대표는 2002년 KBS PD가 검사를 사칭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도 2018년 지방선거 때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 증인으로 나온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A씨는 KBS와 김 전 시장 사이에 협의가 있었고 이 대표가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김 전 시장은 2002년 당시 KBS PD의 취재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사전에 A씨에게 거짓 증언을 종용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이 대표 구속영장에 따르면 이 대표는 A씨에게 전화해 정치적인 거래가 있는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증언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주장이 담긴 변론 요지서를 텔레그램으로 보내 증언 방향도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 대표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된다고 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검찰은 영장에 구속이 필요한 이유로 이 대표의 음주운전 경력 등 4가지 전과를 나열하며 사법 질서를 존중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대표 측은 모든 건 재판에서 밝힐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다음은 백현동 아파트 특혜 의혹 관련한 검찰의 주장입니다. 이 사건에서 브로커로 등장하는 김인섭 씨에 대해서 이 대표는 오래전에 이미 연락이 끊긴 사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영장에는 이 대표가 김 씨와 수시로 소통하며 사업에 관여한 구체적인 정황이 담겼습니다. 특히 검찰이 제시한 관련자 진술 중에는 김 씨가 민간업자에게 200억 원을 요구하면서 절반은 이 대표 측의 몫이라고 했다는 대목도 있습니다. 이어서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현동 특혜 의혹이 일자 이재명 대표는 브로커 김인섭 씨와는 2010년 성남시장 당선 이후 소통이 끊겼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인 말씀을 일단 드리고. 하지만 검찰은 김 씨가 시장 선거 이후에도 이 대표, 정진상 전 실장과 정치적 동반자 관계를 지속해온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2014년 성남시장 재선 선거 때는 선거 사무실을 미리 선점해주면서 후원금을 냈고 2016년에는 광화문에서 단식 농성 중이던 이 대표를 격려 방문했는데 이 대표가 형님이 나 때문에 고생이 많다며 오히려 위로까지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성남시 숨은 실세였던 김 씨가 백현동 인허가에 개입하자 이 대표가 직접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신경 써주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파악했습니다. 인섭 형님도 개입했다면서 그거 좀 신경 좀 써줘. 이렇게 얘기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특히 김 씨가 백현동 인허가 대가로 민간업자에게 200억 원을 요구했는데 이 중 절반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몫이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관련자 진술도 영장에 담겼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채가를 거쳐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내일 본회의에 보고가 되면 모레 표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에선 부결시켜야 한다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고 오늘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 대표의 병실을 찾아 힘을 보탰습니다. 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가 입원한 녹색병원으로 들어섭니다. 이 대표의 손을 잡은 문 전 대통령은 충분히 결기와 진정성을 보여줬다며 단식 중단을 권유했습니다. 이제는 또 빨리 기운을 차려서
또 다시 또 다른 모습으로 조사하는 게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고요.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 대표는 단식을 계속하겠다는 뜻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서 오는 21일 표결이 예상되는데 민주당은 총리 해임 건의안을 상정해 맞불을 놓을 계획입니다. 원내 지도부는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한 당내 여론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표결하게 되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 이런 상황들을 보고 개별 의원들의 판단을 통해서 당의 총의가 모아질 수 있게 한 친명계는 연이틀 표단 속에 나섰습니다. 강성 지지자들은 부결을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의원들에게 보내고 있고 가결표를 던지는 의원을 색출하겠다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이번에 가결표 던지는 의원들은 끝까지 추적 색출해서 당원들이 그의 정치적 생명을 끝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결 분위기가 확산되자 비명계 의원들은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한 이 대표가 나서 가결을 공언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이 대표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오늘은 9월 19일 문재인 정부 당시에 있었던 남북한 9.19 군사합의 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합의의 가장 상징적인 조치는 비무장지대 초소를 1대1 방식으로 철수하자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 쪽의 안보 공백이 훨씬 더 커진다며 당시 합참도 반대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국방부는 이 조치를 밀어붙였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었던 걸까요? 윤동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 석 달 전인 2018년 6월 비무장지대 GP초소를 3개씩 같은 숫자로 줄이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후 합동참모본부는 초소 철수에 따른 문제점을 점검하는 작전 타당성 검토를 했고 남북이 같은 숫자의 초소를 철수하는 건 우리에게 불리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비무장지대 안에는 북한 160여 개, 남한 70여 개의 초소가 있는데 남북이 같은 숫자의 초소를 없애면 우리 군의 감시 공백이 더 커진다는 이유였습니다. 대신 합참은 특정 지역에 있는 남북 초소를 모두 철수하는 면적별 철수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이후 남북 협상에 진전이 없자 합참은 2차 검토 보고서를 만들어 면적별 철수를 북측에 관철시켜야 한다고 재차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송영무 당시 국방장관은 남북 서로 11개씩 철수하자는 북한의 요구를 수용해 9.19 합의에 서명했고 이후 비무장지대에선 귀순자 경계 실패와 재월북 사태가 이어지면서 감시 공백이 현실화됐습니다. BM의 평화지대를 만들 것이면 면적을 정해서 남북이 같이 철수했어야지 160개 가진 북한과 70개 가진 남한이 1대1 철수하면 그게 맞습니까? 북한이 무력 도발과 함께 러시아와의 군사기술 협력으로 9.19 합의를 사문화시키면서 여권 내 합의 폐기 주장도 커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평양선언과 9.19 군사합의 체결 5주년을 맞아서 기념식을 열고 현 정부의 외교 통일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행사에 참석해 현 정부의 대북 강경 노선으로 남북 관계가 파탄났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도에 장세희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9.19 평양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를 비판했습니다. 파탄난 지금의 남북 관계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착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공식 행사 참석을 위해 서울로 올라온 건 지난해 5월 퇴임 후 양산에 머문 뒤 처음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특히 여권의 9.19 군사합의 폐기 움직임을 무책임하다고 했습니다. 남북 군사합의를 폐기한다는 것은 최후의 안전핀을 제거하는 무책임한 일이 될 것입니다. 진보 정부에서 안보와 경제 성적이 월등히 좋았다며 안보와 경제는 보수 정부가 났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번 행사엔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강경화 전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 50여 명이 참석해 한미일 협력 강화로 신냉전 구도가 만들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기간 오히려 국방과 안보가 붕괴됐다며 이미 사문화된 9.19 군사합의는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5년간
가짜 평화에 매달리다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시간만을 벌어준 꼴이 됐습니다. 북한은 이딴 무력 도발로 지난해 12월까지 17차례나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국민의힘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외부 인사 영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가장 먼저 야권 인사들을 집중적으로 영입해 중도지대로 당의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는데 오늘 공개된 인물 가운데는 지난 총선 민주당 위성정당으로 원내 진입했던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눈에 띄었습니다. 김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민주당 영입 인사로 정치권에 입문했습니다. 21대 총선에선 민주당 위성정당의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에 반대하면서 민주당과 거리를 두었고 열흘 전 국민의힘의 공식 제안을 받고 합당을 결정했습니다. 원내에서 바라본 민주당은 제가 예전에 알던 민주당과 너무 달랐습니다. 보수와 중도를 아우르는 연대체를 만들고 한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고위 인사들도 잇따라 영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세청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지낸 김현준 전 청장과 민주당 소속으로 남양주 시장을 지낸 조광한 전 시장이 내일 입당합니다. 조 전 시장은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지급 방식 등을 놓고 이 지사와 각을 세웠는데 남양주 병지역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고기철 전 제주경찰청장과 기재부 관료 출신인 박영춘 전 SK 수팩수 추구협의회 부사장, 유튜브 채널 4시 10분을 통해 민주당을 비판해온 개그맨 김영민 씨도 내일 입당할 예정입니다. 당 지도부는 추석을 전후해 인유한 연세대 교수를 비롯해 추가 영입 인사를 발표하는 등 본격적인 외연 확장에 나설 방침입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국회에서는 이틀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이 후보자의 과거 판결과 재산 문제 등에 대한 집중적인 검증이 있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10억 원에 달하는 비상장 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건 후보 사퇴 사안이라고 밀어붙였고 이 후보자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최민식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야당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0억 원에 달하는 비상장 주식을 공직자 재산 신고에 누락한 걸 문제 삼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누락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비상장 주식을 통해서 소득이 계속 창출이 되고 있는데 저희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자녀의 해외 계좌가 신고 내역에서 빠진 것을 두고도 야당은 증여세 탈루라고 주장하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후보자의 장녀는 어머니로부터 계속 돈을 받아왔는데 국내에 있는 계좌에는 돈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이거 증여세 탈루 아닙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인식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여당은 재산 신고를 누락했던 문재인 정부 인사들도 적지 않았다며 적극 옹호했습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억대 채무 신고하지 않았고요. 자녀 재산 고지를 거부를 했습니다. 청문회 때.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은 굉장히 재산 탈루를 많이 했어요. 이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문제로 지적된 정치 편향과 관련해 개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공정하게 보이도록 노력해야 되는 그런 어떤 직무 윤리를 확립을 하고 또 재판 지연 논란에 대해선 사법부 구성원 전체가 힘을 합쳐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때만 되면 나오는 얘기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또다시 출판 기념회가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한 사실상의 모금 행사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는데 정말 그런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국회의원 출판 기념회 일정이 많이 잡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 달에 몰려 있는데요. 지난 9일 민주당 전재수 의원에 이어 지난주 강선우, 전해숙, 이용호 의원이 이 출판 기념회를 가졌고 토요일에는 김주영, 홍기원 의원이 열었습니다. 내일도 김정호 의원이 예정돼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민주당 의원이 많았는데 이 국민의힘도 내년 총선 출마자들을 중심으로 개최 움직임이 일자 이 윤재욱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들에게 어제 출판 기념회 자제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예, 선거 앞둔 출판 기념회는 이해가 되는데 국감 앞두고 출판 기념회를 여는 것도 의심할 대목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지난 2004년 정치자금법이 개정되면서 정치 후원금은 연간 한도가 생겼습니다. 예. 또 영수증 발행 등 이 지출 내역을 깐깐하게 공개해야 하는데요. 그에 비해 출판기념회는 선거 90일 전에만 금지될 뿐 모금액 제한도 공개할 의무도 없습니다. 이 과세 대상도 아닌데다 꼬리표가 붙지 않는 돈이라 추적도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회적인 모금 창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렇긴 하군요. 책값은 대개 얼마씩 받습니까? 네, 서점에서 파는 정가와는 차이가 크다고 합니다. 이 보통 봉투에 후원금을 넣고 책은 알아서 가져가는 구조인데요. 노웅래 의원은 검찰 압수수색 때 집에서 현금 다발 3억 원이 나오자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특히 국감을 앞둔 피감기관 입장에선 출판기념회를 열면 책을 안 살 수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상임위원회에 관련 단체들이 와서 책을 사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탈법적인 후원금 모금 수단으로 될 가능성도 있고요. 이런 게 이제 이해 충돌에 걸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많다면 국회 스스로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 노력 이런 건 없습니까? 있긴 있었습니다. 2014년 당시 일부 의원의 뇌물수수 논란이 커지자 여야 모두가 법안을 냈습니다. 책을 정가에 팔고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2018년에도 비슷한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안 된 채 폐기됐습니다. 그나마도 2018년까지가 마지막이었고 21대 국회 들어서는 법안 발의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예,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정치 후원금 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편법이 나온다. 이런 지적도 있긴 합니다. 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투명하게 운용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미국은 후원금 한도를 두지 않는 대신 $50만 넘어도 출처를 자세하게 신고해야 하고 또 쓴 돈이 $200를 넘으면 이 지출 대상에 서명까지 받아야 합니다. 예.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쓸 때도 어디에 쓰는지가 명확하게 밝혀지는 그것도 선거 전에 밝혀져야 건제가 보고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투명성이 강화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투명하게 후원받아서 투명하게 쓸 수 있도록 법을 고치면 된다. 그런데 법 만드는 사람들 문제여서 참 쉽지가 않군요. 홍희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사교육 카르텔의 실체가 또 한 번 드러났습니다. 이 수능 출제에 참여한 현직 교사 24명이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고 5억 원까지 받은 교사도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교사 24명은 물론이고 사교육 업체 21곳을 고소하거나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박재용 기자입니다. 사교육 카르텔이 수능 공정성을 훼손했을 가능성에 대해 교육부 차관이 고개를 숙입니다.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조사 결과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하면서 학원에 문제를 판 현직 교사는 총 24명에 이릅니다. 이들 가운데 억대 금액을 받은 교사도 다수였는데 많게는 5억 원 가까이 받은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엄중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혐의 내용, 수수 금액 등을 토대로 종합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총 24명의 교사를 고소 또는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들로부터 문제를 사들인 사교육업체 21곳도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수험생들은 사교육 카르텔이 사실로 드러나자 허탈감을 드러냈습니다. 그 문제를 받은 학생과 안 받은 학생이 만약 실제라면 그런 유불리가 존재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긴 합니다. 교육부는 올 수능부터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판 사람들을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정부가 인터넷에 살인 예고글을 올린 게시자에게 4천만 원을 물어내라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허위글 때문에 경찰 수백 명이 투입되는 등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 만큼 그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요. 관련해서 앞으로도 엄중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추가 소송이 예고됐습니다. 권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가정집에 들이닥친 경찰관들. 인터넷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10대 남성을 긴급 체포합니다. 동영상 보고 거기서 그 댓글 남기셨어요. 그죠? 경찰이 지난달까지 검거한 살인 예고글 게시자는 241명. 정부는 이 가운데 7월 인터넷에 신림역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최모 씨를 상대로 4,300만 원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법무부가 지난달 민사소송을 예고한 이후 첫 소송입니다. 투입됐던 그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아주 금명간에 저희가 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 씨는 신림역 2번 출구에 흉기를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렸고 이후 11일 만에 검거돼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법무부가 형사 책임을 물은 데 더해 수색과 검거 등에 투입된 경찰관 700명 인건비와 차량 유류비 등 행정비용까지 물어내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법무부는 살인 예고글 게시자에게 책임을 철저하게 물어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다른 비슷한 허위글에 대해서도 추가 소송할 뜻을 밝혔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한 남성이 교통사고를 낸 뒤 인근 주유소 주유기에 불을 붙이는 난동을 벌였습니다. 황당한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도로 한복판에서 옷을 벗어던지기도 했는데 마약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임소영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주유소로 걸어갑니다. 주유기를 꺼내들더니 갑자기 라이터로 불을 붙입니다. 주유기 끝에 불이 붙고 놀란 직원이 다가옵니다. 남성은 잠시 멈칫하는가 싶더니 다시 주유기를 꺼내듭니다. 오후 7시쯤 50대 남성 운전자 A씨가 서울 남태령역 인근 주유소에서 주유기에 불을 붙이며 소동을 벌였습니다. 다행히 주유기에 남은 기름이 없어 불은 다른 곳으로 옮겨 붙지 않고 금세 꺼졌습니다. 펌프차랑 구급차만 나갔다가 경찰 인계하고 끝난 걸로. A씨는 앞서 도로에서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현장 인근 주유소로가 방화를 시도했습니다. 이후 다시 왕복 8차선 도로로 나와 웃옷을 벗어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등 30여 분간 난동을 부렸습니다. 내비게이션을 혼자 손으로 막 팍팍 치자는데 한살짝 나오셔가지고 소리를 빽빽 지르고. 경찰에 붙잡힌 A씨는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A씨가 오래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약을 복용해왔다는 가족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경남의 한 식당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업주인 남편은 탈출했지만 아내가 갇혔는데 이후 주민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 용감한 주민은 우즈베키스탄 남성이었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식당 건물이 갑자기 폭발합니다. 건물 전체가 순식간에 시뻘건 불길에 휩싸입니다. 업주인 70대 남편은 탈출했지만 60대 아내는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달려온 인근 주민들도 거센 불길에 손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을 여니까 할머니 몸에 불이 붙었어요. 담요 갖고 와야 된다, 담요 갖고 와야 된다 이제 소리치면서. 위기의 순간 갑자기 한 남성이 불길 속으로 뛰어듭니다. 또 다른 주민들은 소화기를 뿌리며 힘을 보태는 사이 60대 여성을 구조해 밖으로 탈출합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41살 아바스코차 씨였습니다. 아바스코차 씨는 평소 불이 난 식당에서 자주 식사를 하던 이웃이었습니다. 조금 무서운데 아니 이거 할머니는 나 몰라 이게 빨리 그래 식당에 할머니는 남았는데. 아바스코차 씨가 구한 60대 여성은 온몸에 중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경찰은 아바스코차 씨를 용감한 시민상 후보로 추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흔히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활형 숙박시설 거주자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다음 달 중순까지 오피스텔로 용도를 바꾸거나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던 정부가 일부 규제 손질을 예고했습니다. 정수영 기자입니다. 머리띠를 두른 생활형 숙박시설 거주자 1,500여 명이 구호를 외칩니다. 국토부는 책임져라! 삭발 시위도 벌입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취소하라며 내 집에서 살고 싶다고 호소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존권인 주거권을 되찾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호텔식 시설에 취사가 가능해 상당수가 주거용으로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에서 자유로운 탓에 투기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올해 10월 14일까지 유예기간을 주고 오피스텔로 용도를 바꾸거나 숙박업 등록을 하라는 규제를 2년 전 내놓은 겁니다. 위반하면 공시가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합니다. 현재 생숙 공급 규모는 8만 호를 훌쩍 넘는데 유예기간 동안 용도를 변경한 사례는 1% 정도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유예기간 연장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일부 규정을 손질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집값 급등기에 전 정부에서 놀래가지고 매년 과징금을 매기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과한 이런 엄포를 놓은 건데요. 저희는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고 있고. 주거용으로 쓰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주택과 같은 세금을 매기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정부는 관련 대책을 추석 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초고속 인터넷 안 쓰는 분들 없을 텐데요. 최저속도 보장 제도를 아실까요? 이 계약한 인터넷 속도보다 느리면 이용자에게 보상을 하는 건데요. 대부분 이용자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선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통신 3사의 유선 인터넷 가입 계약서. 서명란 옆에 최저속도 보장 제도 설명을 들었는지 확인하는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통신사 등 사업자가 인터넷 최대 속도의 50%를 보장하고 못 미칠 경우 요금 감면 등으로 보상하는 제도인데 정확히 아는 이용자가 드뭅니다. 속도가 느린 곳도 있고 빠른 곳도 있으니까 이제 일정 속도 이상으로 이렇게 사용하기 편하게 이제 속도를 맞춰주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2년 전 한 유튜버가 문제 제기를 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통해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분명 10기가를 쓰고 있는데 5기가도 아니고 2.5기가도 아니고 1기가도 아니고 500메가도 아니고 100메가로 서비스가 되고 있다고. 하지만 이용자의 85%는 여전히 이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무선 인터넷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유선 데스크탑으로 측정 시에 이제 속도 보장이라든가 내용들은 안내드릴 수 있는데 와이파이는 따로 있는 건 아니라서. 또 데이터 업로드 속도는 보장이 안 되거나 속도 문제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려 해도 위약금을 요구받았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약관 등의 기술을 하고 있으나 이제 소비자는 계약 전에 이를 인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도록 최저 보장 속도 등에 대한 설명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실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추가 조사도 필요해 보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유난히 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여름 냉방기기 사용이 늘면서 전기 사용량도 역대 최고로 집계됐습니다. 곧 8월 전기요금 고지서가 날라들 예정이어서 걱정인 분들 많을 텐데요. 이 4분기 전기요금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기요금 인상 여부는 추석 직후 발표될 전망입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위가 가시지 않은 전통시장. 상인들은 곧 고지될 8월 전기요금이 걱정입니다. 장마에 폭염까지 겹친 탓에 평년보다 전기를 많이 썼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14만 원 정도 나왔는데 지금은 20만 원 선으로 나오니까 물가 오르는데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실제로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전기 사용량은 역대 여름 최고 수준인 5만 1000기가와트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고 역대 최고 전력 사용량을 기록한 날도 지난달 7일이었습니다. 전기요금 역시 지난해보다 킬로와트시당 28.5원이 올라 8월 전기요금 고지서는 역대 최고액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8월 달, 9월 달 똑같은 양을 썼다 할지라도 전기 요금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요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더 비싼 요금 고지서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전이 정부에 4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제출하면서 올겨울 전기요금 논의도 본격화됐는데 발전 원가를 반영하면 30원 이상 인상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보다 더 적적하면 진짜 감당이 불가능한데 그래서 뭐 올려주려고 생각을 합니다. 난방비 폭탄이 될지도 모를 4분기 전기요금은 추석 직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 유엔 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에 도착해 4박 6일간의 다자 외교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첫날에만 9개 나라 정상과 릴레이 양자회담을 갖고 2030년 엑스포 개최지로 부산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뉴욕 현지에서 홍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군 1호기 편으로 뉴욕 JFK 공항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은 스리랑카를 시작으로 산마리노와 부룬디, 체코, 덴마크 정상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Mr. Prime Minister, nice to meet you. Mr. President, pleased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7시간 동안 9개 나라 정상을 만났는데 회담장은 부산 is ready가 박힌 부산 홍보 책자와 포스터로 꾸몄고 윤 대통령은 미리 회담장에 도착해 문 앞에서 상대국 정상을 직접 맞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가 참가국들의 자원을 전 세계에 홍보하는 최적의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4박 6일간 40여 개 나라의 정상들과 만날 예정인데 윤 대통령은 앞서 참모들에게 나는 양자회담 머신이라며 최대한 많은 일정을 잡도록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한 달 내 가장 많은 정상회담을 연 대통령으로 기네스북 등재 신청도 검토 중입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시도해보지 않은 총력 외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년 연속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윤 대통령은 오는 21일 새벽 기조연설에 나섭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 행위란 점을 지적하고 내년부터 2년간 맡게 되는 비상임 이사국의 역할을 강조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우리나라에 동결돼 있던 이란의 석유 수출 대금 8조 원이 송금되면서 미국과 이란이 상대국에 수감돼 있던 5명의 자국민을 맞교환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도움을 준 한국 정부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김자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석방된 미국인들이 비행기에서 내리며 미 정부 관계자들과 감격의 포옹을 나눕니다. 모두 간첩 혐의로 이란에 억류됐던 이들로 길게는 8년을 복역했습니다. It's very good to be able to say that our fellow citizens are free after enduring something that I think it would be difficult for any of us to imagine. 같은 날 미국도 이란인 수감자 5명을 석방했습니다. 수감자 맞교환은 이란이 한국에 묶였던 60억 달러, 약 8조 원을 돌려받은 직후 이뤄졌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한국 시중은행엔 이란이 한국에 판 석유 대금 60억 달러가 4년 넘게 묶여 있었는데 미국과 이란이 수감자 교환 대가로 동결 자금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을 비롯해 도움을 준 나라들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돈을 돌려받은 이란 정부는 환율 변동으로 약 8천억 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국내 은행에 동결로 인한 이자를 받기 위한 법적 검토에 나섰습니다. شکایت ایران از کره جنوبی به دلیل عدم دسترسی به وجوه مزبور و کاهش ارزش وون به منظور دریافت خسارت در حال پیگیری است. 우리 외교부는 동결 자금 이전과 관련된 모든 세부 사항은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올해 초였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을 계기로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높여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돼 왔는데요. 현행 5천만 원 유지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이유는 정준영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의 1인당 GDP 대비 예금자 보호 한도는 해외 선진국의 절반 수준이거나 그 이하입니다. 한도가 23년째 5천만 원인 탓입니다. 물가가 많이 오른 만큼 이제 23년 동안 5천만 원인 거면은 조금 더 올라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런데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과 새마을금고 사태가 터지면서 한도를 1억 원으로 올리자는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에도 현행 유지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지금도 전체 예금자의 98%를 보호할 수 있는데 한도를 올리면 예금 보험료가 증가해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데다 이 금융권 고금리 상품에 뭉칫돈이 쏠릴 거란 우려까지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문가 사이에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금융 불안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이 나옵니다. 어떤 사업 영역의 다각화로 인한 그 위험 수준이 상당히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금자 증액은 필요하지 않나. 소비자들도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다시 그대로 하기에는 너무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올려주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다고. 정부는 모레 민간 합동 최종 회의를 연 후 다음 달 최종안을 발표합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을 사흘 앞두고 선수촌이 공개됐습니다. 과거 아시안게임 선수촌보다 널찍하고 또 쾌적하게 만들어져서 선수들 사이에서 호평이 나왔다는데요. 구민성 기자가 직접 둘러봤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선수촌입니다. 한국 선수단이 사용할 숙소에는 태극기와 선전을 다짐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1,000명이 넘는 선수와 임원을 파견한 우리나라는 45층짜리 건물 34층 전체와 17층짜리 건물의 절반을 사용합니다. 실내는 방 4개 혹은 5개짜리 아파트 구조로 돼 있습니다. 선수촌 내 통신망도 잘 갖춰져 있어 선수들은 국내 포털 사이트와 SNS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신경 많이 쓴 것 같아요. 숙소 제공이나 식당이나 커뮤니티 시설 이런 것들이 다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선수들 방에 냉장고가 없어 대한체육회에서 따로 준비할 계획입니다. 16일 공식 개관한 선수촌은 작은 신도시를 방불케 합니다. 선수들이 묵는 숙소는 물론 식당과 편의시설 등 건물 수십 개가 모여 있습니다. 선수촌 내에서 선수들의 이동을 돕기 위한 미니버스와 자전거가 상시 대기 중이고 정보센터에서는 대진표와 일정, 교통수단과 날씨까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 3위를 목표로 하는 우리 선수단은 모레 오전 선수촌 국기광장에서 입촌식을 갖고 결의를 다집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높이뛰기 세계 최강자들만 출전한다는 다이아몬드 리그 파이널 대회에서 한국 선수 최초로 우승한 우상혁이 금이 환영했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 가능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이다솜 기자가 우상혁 선수를 만났습니다. 스마일 점퍼 우상혁이 환하게 웃으며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이아몬드 리그 파이널 한국인 선수 최초의 우승. 우상혁은 인터뷰 자리에서도 트로피를 손에 꼭 쥐고 있을 정도로 벅찬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마냥 어렸을 때 꿈이었고 그냥 뛰어보고 싶었고 우승은 절대 상상도 못했었고 마냥 꿈이었어요. 올 시즌 개인 최고 기록인 2m 35를 넘으며 자신감에 찬 우상혁의 시선은 이제 항저우 아시안게임으로 향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높이 뛰을 거고 아시안게임 금메달도 위해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위해서는 세계 최강 카타르의 바르심을 넘어서야 합니다. 올 시즌 최고 기록에서는 바르심이 2m 36으로 2m 35의 우상혁을 간발의 차로 앞섭니다. 관건은 첫 점프입니다. 모든 높이를 다 1차 시기에 넘으려고 만반의 준비를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심리적 싸움이 반영이 되는 거 같고 그 흐름을 누가 가져가냐가 우상혁이 정상에 서면 2002년 이진택 이후 21년 만에 높이뛰기 금메달리스트가 됩니다. 높이뛰기 결선은 다음 달 4일 열립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Oh, listen, just one more thing. Oh, one more thing, sir.
후줄근한 코트를 입은 형사 콜럼보가 용의자들의 혀를 찌르던 명대사입니다. 1970년대부터 한국에서 방영됐던 추억의 추리극이죠. 판촉 영화 시제품을 관람하던 광고주가 중간에 밖으로 나와 음수대에서 목을 축입니다. 범인이 때맞춰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살해합니다. 그 시간에 나올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영화를 만든 범인은 시사회에 앞서 광고주에게 짠 캐비어를 이렇게 듬뿍 권합니다. 영화에는 태양이나 사막을 한 컷씩 끼워 넣어 갈증을 키우죠.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잠재의식을 자극하는 간접 광고, 이른바 서버리미널 효과를 이용한 트릭입니다. 그리고 광고주가 나올 시간을 역으로 면밀하게 계산해 범행을 준비한 겁니다. 형사 콜럼보의 범죄자들은 머리가 아주 영리한 유명 인사들입니다. 권력과 명성을 앞세워 버티지만 어수룩한 콜럼보에게 꼼짝없이 걸려듭니다. 방송사의 심장부 부조정실에는 거꾸로 가는 시계가 걸려 있습니다. 프로그램, 특히 생방송이 끝나는 시각을 제로에 맞춰놓은 역산 시계입니다. 매 순간 계획대로 정확한 진행을 돕는 나침반인 셈이죠. 이재명 대표가 병원으로 실려가고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민주당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이 대표가 약속했던 불체포 특권 포기는 간 곳 없고 체포동의안 부결로 기울고 있다는 겁니다. 하긴 단식하는 사람을 체포하라고 하기가 인간적으로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당 지도부는 이 대표 후송 직후 영장 청구가 잔인하다며 사실상 부결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나흘 전 보도해드렸듯 18일 영장 청구는 예정돼 있었습니다. 목숨을 건 단식이라는데 이렇게 말하는 게 야박하다는 건 저도 압니다. 하지만 이 대표 측도 당연히 영장 청구 계획을 알고 입원시킨 것으로 봐야 할 겁니다. 이 대표는 쌍방울 사건으로 소환 통보를 받은 다음 날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검찰 수사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헛말이었죠. 수사를 이리저리 휘저으며 자신의 시간패대로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반면 명분으로 내건 정치적 요구들은 너무 광범위하고 공허합니다. 결국 그는 단식 정치로 매우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이득을 가장 크게 봤습니다. 이런 상황 전개가 의도된 것이었다면 놀랍도록 영리하고 치밀한 역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단식은 그렇듯 당장은 스스로를 구하는 신의 한 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궁극의 방탄이었다는 비판의 화살을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국민들이 바보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신의 한 수도 희대의 꼼수로 전락하고 말겠죠. 옛 불교 경전에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만 민주당을 놓아주고 당당하게 혼자서 법정에 서는 것이 결국은 그도 민주당도 사는 길이 될 겁니다. 9월 19일 앵커의 시선은 국민들은 다 압니다. 였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전국에 가을비 치고 많은 양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내일 새벽 중부지방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전 중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모레까지 이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부산과 경남 남해안, 제주 산지로 최대 150mm 이상, 전남 남해안과 동해안 지역으로도 100mm가 넘는 큰 비가 전망됩니다. 특히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30에서 50mm 내외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전남 해안과 제주에는 순간 풍속 초속 20m 내외의 강한 바람까지 몰아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20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낮 기온은 오늘보다 큰 폭으로 떨어져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해상으로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후부터 동해안으로는 높은 너울이 밀려오겠습니다. 모레 오전 수도권을 시작으로 밤에는 비가 대부분 그치겠고요. 제주 지역만 금요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9월 19일 화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